가을 징집이 한창일 무렵 전국의 병무청이 긴장된 대화와 분주함, 수많은 서류들로 가득 찬 벌집처럼 변해가고 있을 때 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신병 지원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그들의 가족들은 걱정 혹은 분노에 휩싸여 병무청 주변을 서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영웅이 되겠다며 군에 들어가길 열망했고 어떤 이들은 징집을 피하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도시의 병무청을 관할하던 사람은 박상진 소령이었다. 그는 겉모습은 점잖고 늘 깔끔하게 차려입었으며 유능한 관리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다. 그의 뒤에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거래가 오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도시가 워낙 작다 보니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소령은 부하들을 공포로 통제하는 데 능했다. 그의 지시를 반박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자는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있었다. 그의 외모만 봐도 그의 성향이 드러났다. 반짝이는 크롬 장식의 고급 SUV, 맞춤 제작된 고급 양복, 그리고 일반 장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급 가죽 구두. 동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저 자리 가지고 싶었으면 장군들 다리 양쪽에 껴안고 기었겠지. 그날도 병무청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한 청년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마치 골목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길게 헝클어진 머리는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은 듯했고 옷은 색이 바랜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신발은 테이프로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다. 입구에 서 있던 하사가 눈을 찌푸렸다. 이봐, 서류 없으면 들어올 수 없어. 여권은 있어? 없으면 돌아가. 청년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감 있게 내밀었다. 하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들여보냈다. 청년이 초라한 모습으로 징병심사실에 들어서 공수부대에 입대하고 싶다고 단호히 말하자 방 안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다. 심사위원 전원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방금 화성에 착륙하겠다고 말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정신 나갔나?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브락인 중령이었다. 거지 같은 놈이 무슨 엘리트 부대야. 너 체력되는 줄은 아냐. 건설병도 널 안 데려갈걸. 청년은 어깨를 떨구고 있었지만 눈빛은 고집스러웠다. 옷이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윗몸 일으키기든 팔굽혀펴기든 다 할 수 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장교들은 비웃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브라기는 귀찮은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2층에 있는 병무관실로 올라가 봐. 거기서 된다고 하면 말 다 끝난 거야. 위원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박상진 소령은 이런 유형을 가장 싫어했고 누더기 입은 놈과 마주 앉아 이야기할 리가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청년은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거칠게 들어와 라는 소리가 들리자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박소령은 게으르게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고 청년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너 뭐냐? 청년은 용기를 내어 크게 외쳤다. 공수부대에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사무실 안은 갑작스런 폭소로 가득 찼다. 박소령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아니, 너 진짜 웃기네. 거울은 보고 왔냐? 하지만 마침 추운 북쪽에 자리가 하나 있긴 하다. 눈 쌓이고 얼음 바람 부는데 말이지. 거기로 보내줄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청년은 주먹을 꽉 쥐며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전 꼭 공수부대에 가고 싶습니다.
박소령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시간에 지역 후원자와 거래를 마쳤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누더기 차림의 젊은이 하나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곧 호출 버튼을 눌렀다. 이 자식 당장 끌어내. 하사관이 들어와 청년을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갔다. 청년은 주저앉듯 병무청 앞에 섰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자신의 꿈을 믿을 수 없었다. 더러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검은색 차 한 대가 병무청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차 문이 열리자 위풍당당한 장군 계급장을 단 장교가 내렸다. 무슨 일이오? 장군이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울고 있던 청년을 바라보며 청년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공수부대에 입대하고 싶은데 외모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겉모습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장군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름과 성을 물었다. 대답을 들은 순간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거렸다. 그는 청년을 마주보며 다시 조용히 물었다. 다시 말해보게. 자네 이름이 뭐라고? 류성민입니다. 청년이 분명하게 다시 대답했다. 장군은 심호흡을 하며 눈빛을 바꾸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심각한 회상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다. 자네 아버지는 누구였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청년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류재훈 공수부대 장교였습니다. 몇 년 전 전사하셨어요. 장군은 시선을 피하며 손을 덜덜 떨었다. 그럼 자네가 그의 아들이었구먼. 재훈이, 그가 나를 구했네. 이 말은 그저 속에서 우러나온 듯 자연스레 나왔다. 장군은 곁에 서 있던 수행원들에게 잠깐 기다려 라고 말하고는 청년에게 손짓해 함께 차에 타자고 했다. 차에 나란히 앉자 장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 우리가 아주 힘든 시절 같은 부대에서 함께 복무했지. 그땐 북부 카프카스에서 전투 중이었는데 적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었어. 난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재훈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날 들쳐 업고 전장을 빠져나왔어. 스스로는 끝까지 남았고.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듯 보였다. 성민은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을까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장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무거운 회한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왜 자네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성민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결국 술에 빠졌고 집엔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뛰쳐나왔어요. 처음엔 지하실에서 지냈고 그나마 조용했죠. 그러다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다 잠들었고 집이 불에 탔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 뒤로는 보육원에 보내졌어요.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시장에서 일도 하고 굶기도 했죠. 그래도 매일 운동하면서 군 복무만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장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 앞에 앉은 청년은 바로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의 아들, 그리고 지금은 자신처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였다. 장군은 허리를 곧게 펴고 결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성민. 자네의 꿈 내가 도와주겠네. 차에서 내린 장군은 곧장 병무청으로 향했다. 박상진 소령은 장군이 환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장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자네는 어떻게 감히 류재훈의 아들을 문 밖에 세워둘 수가 있어? 그 사람 없었으면 난 지금 여기에 없었을지도 몰라. 박소령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장군님, 저 그게 몰랐습니다. 그냥 외모가 좀... 외모? 장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에 있던 병무청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자네는 지금까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온 건가? 자네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를 잊은 건가? 박소령은 겁먹은 얼굴로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장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오늘부로 자넨 여기서 그만두게. 계급장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박소령은 외쳤지만 장군은 단호했다. 결정은 번복하지 않네. 장군은 등을 돌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사무실엔 침묵만이 남았다. 성민 앞으로 돌아온 장군은 따뜻하게 말했다. 자, 아들. 준비를 시작해보자꾸나. 성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장군을 바라보았다. 장군은 직접 그를 변경으로 데려갔고 등록 서류도 하나하나 확인하며 도와주었다. 다만 입대 전에 외모를 조금 정돈하자며 장군은 그를 옷가게로 데리고 갔다. 성민은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장군의 권유에 결국 수긍했다. 탈의실에서 새 청바지와 셔츠를 입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오랜만에 거지 같은 청년이 아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가 비쳤다. 이제 좀 낫군. 장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지. 그들은 이발소로 향했다. 짧게 머리를 다듬은 후 성민의 이목구비는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장군은 흐뭇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네 아버지 닮았구나. 그 순간 성민은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란 감정을 느꼈다. 그의 인생은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다. 장군의 집은 예상 외로 소박했다. 밝은 통나무로 지어진 2층짜리 목조주택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잔잔한 자갈이 깔린 오솔길을 따라 들어서자 온기가 배어있는 집의 분위기가 전해졌다. 황금색 장식문도 돌사자의 동상도 없었다. 대신 정갈하게 가꾼 화단과 작은 정원이 문 앞을 꾸미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위층에서 가벼운 발소리와 함께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바람처럼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밝은 머리카락이 등 뒤로 흐르고 푸른 눈동자인 장난기와 생기가 가득했다. 아빠! 소녀가 기쁜 목소리로 외치며 장군에게 달려갔다. 그러다 성민을 보고 놀란 듯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성민의 모습을 훑었다. 죄송해요. 그녀는 황급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강세연이에요. 혹시 배고프신가요? 저는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나돌기만 하고요. 장군은 머리를 저으며 웃었다. 이 아이는 내가 말한 성민이야. 우리 집에 며칠 머물 거다. 잘 됐네요. 세연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너무 조용했거든요. 세연의 가벼운 말투에 성민은 조금은 긴장이 풀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한 분위기였다. 그들은 함께 넓은 식당으로 들어섰다. 주방에는 인자한 얼굴의 노년 여성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고,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으며 그릇들을 테이블에 차려놓았다. 성민은 이렇게 환대를 받은 것이 낯설었지만 이내 감사 인사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식사 중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장군은 세연에게 성민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를 돕기로 했는지 설명했다. 세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공수부대에 들어가려는 게 아버지의 꿈을 잇기 위해서예요. 세연이 물었다. 성민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그보다는 제 꿈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흐름에 떠밀리듯 살고 싶지 않아요. 세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나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식사 후 세연은 근처 강까지 산책을 제안했고 성민은 수락했다. 그들은 작은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묵묵히 걸으며 바람소리만을 들을 때도 있었다. 근데 세연 씨는 어때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세연은 맑은 웃음소리로 대답했다. 나? 군복 입은 내 모습 상상돼요. 웃기죠? 난 차라리 예술 쪽이 좋아요. 시도 쓰고 잡히는 대로 책도 읽고. 아빠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그녀의 목소리엔 살짝 외로움이 스며 있었고 성민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아빠는 항상 나를 이끌려고 해요. 근데 난 오래전에 결심했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그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세연은 갑자기 멈춰 섰다. 성민 씨,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강해지는 거라고. 당신 이야기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마음으로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장군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직접 성민의 입대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서류 작업을 마치며 세연에게 말했다. 성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하자. 세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성민은 그녀의 눈에서 장난기 어린 반짝임을 포착했다. 그날 밤 성민은 조용한 방의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바뀌었고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성민은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장군은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마치 진짜 군부대에서처럼 혹독하게 성민을 단련시켰다. 훈련은 체력, 지구력, 정신력 모든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매일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돌아온 성민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세연은 가끔 훈련장에 들러 장군을 놀리며 성민을 응원했다. 그녀는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지만 그 속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다. 그 따뜻함은 성민에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넌 쉬지도 않니? 어느 날 훈련 후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성민을 바라보며 세연이 물었다. 언젠간 쉴 거야. 성민은 지친 미소로 대답했다. 드디어 신체 검사 날이 다가왔다. 성민은 심장이 요동칠 만큼 긴장했다. 누가 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검사에서 당당히 통과했다. 결과지를 들고 나온 그를 마주한 장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하네 성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넨 공수부대에 정식으로 배속됐어. 그 말은 음악처럼 들렸다. 성민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 꿈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성민은 이 기쁜 소식을 세연에게 전했다. 그녀는 활짝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스쳤다. 이제 널 1년 동안 못 보는 거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금방이야. 성민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복무가 끝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어느새 네가 내 일상 속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녀의 말은 성민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이 집에서 지낸 시간 동안 세연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있을 때면 오랜만에 삶이 가볍게 느껴졌다. 출발 하루 전 성민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장군은 옆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챙겨주었고 두툼한 군복과 장비, 따뜻한 양말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주었다. 자넨 복무 외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게. 장군이 말했다. 나머진 내가 다 책임지겠네. 출발 전날 밤 조촐한 저녁 식사가 있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평소 활달하던 세연은 거의 말이 없었고 성민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면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윽고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장군은 성민의 손을 힘있게 잡고 말했다. 실망시키지 말게. 난 자네를 믿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성민을 꽉 안았다. 꼭 무사히 돌아와. 알겠지? 그녀는 속삭였다. 꼭이야. 성민도 작게 대답하며 가슴 깊은 곳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입대 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새벽의 기상, 행군, 체력 훈련, 사격, 매일 반복되는 강도 높은 일정 속에서 성민은 이전보다 더 강한 의지로 임했다. 그의 머릿속엔 장군의 격려와 세연의 마지막 표정이 늘 함께였다. 무엇보다 세연의 편지들은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과 읽고 있는 책들, 생각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성민은 그 편지 하나하나를 소중히 간직하며 답장을 썼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에 대한 생각을 담아. 편지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고 그 끈은 세상 어느 것보다 단단했다. 어느 날 성민은 대대 전체 앞에서 작전 수행 우수 훈련병으로 표창을 받았다. 가슴에 달린 배지는 그간의 고된 노력이 인정받았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증표였다. 한편 세연도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학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고 바쁜 와중에도 성민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성민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였다. 복무 마지막 즈음, 성민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편지를 통해 세연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세연아, 나 돌아가면 내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 혹시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세연의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성민아, 상상도 못했겠지만 나도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 응? 나 좋아.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성민은 기운이 솟는 걸 느꼈다. 복무의 마지막 몇 달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드디어 저녁의 날이 찾아왔다. 장군은 성민을 마중 나가기 위해 직접 부대를 찾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포옹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지난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성민이 장군의 집에 들어섰을 때 세연은 이미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성민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다. 성민을 보자마자 세연은 눈물 머금은 웃음으로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돌아왔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긴 세월 끝에 진짜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고 아늑한 집에서 가족과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예식이었다. 장군은 그 자리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참석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민을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 후 성민과 세연은 장군의 집에 머물렀다. 장군은 함께 살아줄 사람들을 기다려온 듯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더없이 소중히 여겼다. 부부는 처음엔 따로 집을 구할까도 고민했지만 곧 이 집이 자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성민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직접 힘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그 집 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민과 세연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혜운. 세연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장군은 그 어떤 전투에서의 승리보다 더한 기쁨을 느끼며 혜운이를 품에 안고 매 순간을 즐겼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었다. 어느 날 장군은 혜운이를 품에 안은 채 성민에게 조용히 말했다. 성민아, 너 덕분에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가족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처음으로 다시 느끼게 됐어. 성민은 아이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무언가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진짜 가족,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삶.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장군의 집은 여전히 따뜻하고 환한 웃음이 가득한 곳이었다. 성민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세연은 성민의 사랑과 딸 혜운이의 밝은 에너지에 힘입어 기자로서 활약하며 자신의 글을 전국지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녀의 글에는 언제나 따뜻한 시선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혜운은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났고 매일 밤 할아버지인 장군, 서정훈 장군의 무릎에 앉아 용기와 명예,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 장면을 바라볼 때면 성민은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다. 자신이 지나온 그 긴 여정,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여정. 그의 아버지 류재훈은 언제나 성민에게 정신적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을까? 성민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 것,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할 것. 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했었고 지금도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성민과 세연은 마당 벤치에 앉아 혜운이가 구조소에서 데려온 강아지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세연이 웃으며 물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병무청에서 내쫓긴 그날, 그땐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 세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넌 그때도 강했어. 그게 널 이 자리까지 데려온 거야. 그날 저녁, 가족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혜운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의 무용담에 귀를 기울였고 성민은 따뜻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벽난로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